자, 이번 시간은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재개발사업 그리고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가장 중요한 건 조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가장 주된 시행자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지금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해서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라는 사람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 종류를 다 외우기에는 경우세를 배우기는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시행자 파트에서 이론상 한 2문제 정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조합이라든가 조합의 임원, 조합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중에서 특이한 거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 이런 게 지금 8년 동안 한 2문제 구성이 됐던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이랑 비교해 봐야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게 시행자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수용 방식도 토지 소유자, 환지 방식도 토지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 강조드렸던 것이 저게 있었어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 자,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 이슈가 된 규약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됐었죠. 그래서 조합은 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소유자 시행자는 규약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환지 방식일 때, 자, 환지계획이라든가 토지평가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채비지, 청산, 이런 내용이 환지 방식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이 파트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개념이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조합을 만들 때는요,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다? 조합을 설립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한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한번 시험에 문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시요. 개별적으로 외워서는 안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건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 근데 말이죠.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를 보게 되면 바로 건축물의 소유자,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고 지상권자는 빠져 있습니다. 재건축에는요. 지상권자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권이 뭐죠?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능, 물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을 가리켜서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재건축 단지라고 하는 데는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재건축 단지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날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토지자, 이 땅을 밟을 수 없고 날아서 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 그러나 재건축에 있어서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합원의 자격을 따질 때도요,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주에 뭐는 빠진다?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빠지게 된다.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빠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면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 법조문을 분석을 해서 결론까지 미리 외우고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24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도용자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도용자수 산정 방법 따로 안 물어봅니다. 사안이 너무 간단하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경우수를 볼 텐데 기본적으로 몇 명?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축이에요.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 명으로 보는 케이스 볼까요?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합쳐서 대표는 한 사람을 뭘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 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때도 어떻다?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대표는 한 사람을 불러온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한다. 그래서 나중에요, 지상권자는 사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중에 관리처분계 분양을 할 때 지상권자는 관리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명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머릿수 전체를 셀 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는 한 사람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건 해석을 해야 돼. 자, 우리가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뭐는 항상 존재한다. 토지 소유자는 있어야지 지상권을 설정을 하든 말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굳이 지문들을 분석하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각 1은 한 가지예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머릿수 세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것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24, 25 연속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요, 정비사업별 시행자를 검토하게 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자, 이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자, 자가계량 방식이라는 게 원칙이 시장 분수, 예외, 토지, 주택, 공사 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울 수 없어요. 자가계량 방식, 외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방식별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숫자만 외우시면 돼.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 순서 외우시는 거 19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지금 28회 때인가 29회 때 요 얘기, 자 2분의 1 얘기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숫자부터 외우셔야 돼.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소위 자가계량 방식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정비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우리 자가계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등에서 자, 정비기반설 등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식에서 이게 서울에서 있어서 서울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전에 이제 우리가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할 때 자, 요 방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나 환지 방식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한, 특히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시행 방식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달동네를 말입니다. 달동네에 어떤 사람이 지분을 1억짜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집값이 급등합니다. 한 1억 5천원 확 뛰어버려요. 1억 5천으로.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1억 5천 지분 인정해 주면서 1억만 투자하시게 되면 한 4억 정도짜리 주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달동네 특징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가진 재산 이게 다 전부거든요.
이게 전 재산이 1억 5천인 전 재산이라고 거기다가 1억을 투자하면 2억 5천이 아니라 4억 아니라 5억 10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 1억을 융통할 여력이 없습니다. 1억을 융통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한 1억 5천 정도에 이거 팔고 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1억 5천에 들어가면서 살 만한 집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0%도 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냥 시에서 도로나 확대해주고 스스로 집을 좀 뜯어 고치는 방식을 채택해 보자. 이런 걸 이름하여 자가 개량 방식, 자기의 집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시행 방식이 많고요. 자가 개량 방식 외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 지금 3분의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문장을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 그냥 순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3분의 2.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과반수. 세 번째가 뭐라고요? 2분의 1. 숫자 넣기 게임. 자, 우리가 정비법에서 숫자 중에서 앞에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같은 그런 패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너무 길어서요. 절대 지문 형태로 내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이걸 다 쓰자니 너무 말이 길어지고 중간을 빼자니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고 그래서 이때는 괄호 넣기 문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해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동네 주민들, 자, 의미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입자가 많으면 세입자의 동의도 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 시장 군수 등이 나서서 그 동네를 쓸어버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세입자 세대수가 상대적으로는 작다. 즉,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가 될 때 세입자의 동의는 어떻다?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절대 문장을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3분의 과반수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정비 예정 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하는 게 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앞서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 이걸 풀었으면 정비 예정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 한번 볼 텐데 최근에 이 2분의 1 다만 뒤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최근에 문제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거꾸로 전체를 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이게 제일 어렵고 괄호 넣기 문제. 해서 숫자 물어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까 정비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이 정했던 것이고요. 이 기본 방침과 관련해서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한편 안전 진단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예, 그리고 이제 외울 게 3분의 과반수 2분의 1이라는 동의 요건, 이런 것이 바로 자가 계량 방식 외 방식에 있어서의 동의 요건이라고 해서 요건 무조건 괄호 넣기밖에 출제할 수 없으니까 큰 것부터야 3분의 2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과반수,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 채워 넣기 게임 이미 19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낸다면 전체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상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재개발도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이때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누가
토지 등 소유자도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답은 안 되는데 맨날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틀렸고요.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별 시행자에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력한 문제는 낸다라면, 시험 문제 답을 뽑는다라면 바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슈가 됩니다. 물론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종류가 지금 7개, 8개 이렇게 해서 풀 수 없어요.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27회인가 한번 구성이 되는데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스크린을 해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외에 나중에 시공자 선정은 한두 개 질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 들어가서 조합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의 시행자 얘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는 거. 다만 재개발에 있어서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전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요,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출제 포인트 국공유 면적을 포함해서 머릿수를 산정한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는 바로 조합을 만들 것이 아니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은 이런 식이야.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구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년 이상 여기서는 직접적인 출제가 안 돼요. 왜? 예외가 있거든요.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 자, 원래 조합을 만들려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이고, 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칙이 있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원칙은 냈다간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옵니다. 원칙을 내고 싶으면 괄호넣기 문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괄호넣기.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구성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7, 8년 사이에 유일하게 답을 뽑았던 지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것만 시험 문제 답으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틀 자체는 뭐라고요?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뼈대가 될 텐데, 공공지원을 받고자 할 때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지역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공적인 주체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경우 이때는 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바로 뭘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주체, 시장군수 등이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요, 이 추진위원회 하나 구성하려면 억수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 년 걸립니다. 너무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등등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공공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업무 등에 관한 게 역시 8년생에 한 번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해 드릴 텐데, 때려 죽여도요, 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자, 앞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정비 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거,
조합인 시행자가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건설 계획을 작성합니다.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요. 이걸 확정 짓는 것을 사업 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계획,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이걸 이제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조합, 시행자인 조합이 하게 되는 것이고, 조합의 전 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라든가 관리처분계획, 건설계획이나 공급계획을 직접 작성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8년 사이에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절대 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정비사업의 주인공은 누가 된다? 바로 조합이 주인공이 되게 된다. 요 그림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림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의 작성은 조합이 하는 것이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추진위원회 최대 2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공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전체 그림을 갖고 끝장을 보실 것. 사업시행계획서, 건설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 공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조합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요. 그 지문 중에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세대 아파트를 뽑겠다라는 계획은 누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 말고 대략 몇 세대 정도 뽑을 것이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여기에 아파트가 한 600세대가 들어설 건데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는 어디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2가지 정도. 하여튼 공법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어떤 특정한 영역을 달달달 외워서 끝장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이 한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전체 그림을 자꾸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감을 잡지 개별적인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워서 끝장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삼게 되겠고요. 이제 숫자 또 외우는 거.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 이 숫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더럽게 복잡스럽게 돼 있어요. 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십시다.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먼저 동의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정관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단계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비교해 볼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때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정관 작성에서 어떻게 해라?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라. 이건 정관 작성에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설립 등기는 공통적인 요소. 여기서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동의요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단지 재건축과 재개발 설립을 하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라는 게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위한 동의 요건 해서 숫자 묻는 문제가 간간히 한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법에서 숫자 외워야 되는 게 아까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안전진단은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동의요건 숫자가 포인트가 됐었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동의요건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요건. 재건축은 일단 숫자 보니까요. 4343, 그 다음에 4332의 동의를 받아서 다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재개발은요. 4321의 동의를 받으면 다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해서 이 엄청 실이 길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4343, 4332, 4321의 동이 있으면 어떻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돼. 이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외우면 끝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기본 패턴 자체가 다 뭐라고요? 그냥 4343, 4332, 4321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한번 설명드릴까요?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했고요. 아까 재건축에서 출제 포인트, 안전진단에서 포인트가 세 가지. 첫 번째 동의 요건 10분의 1이라는 것. 두 번째가 제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들어가면 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됐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재의요라고 해서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도저도 안 하면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세 가지 10분의 1 제외한다. 그리고 재의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안전진단의 출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제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주택 단지가 있고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이쪽에 있는데 이 도로가 진출로가 좀 좁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을 묶어서 같이 뭘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즉 재건축이라는 건 주택단지 안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밖을 대상으로도 어떻다?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의 요건이 뭐라고요? 4343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어떻다? 4332의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박스형 문제로 구성이 되고요. 4343, 4332, 4321의 동의 있게 되면 어떻다? 자, 조합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4343, 4332, 4321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다? 조합 설립한다. 예,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 지금까지 문제는 다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쌓여서 중간에 쓸데없는 것들을 굳이 보고 싶으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으나 일단은 지금까지 문제는 10년 사이에 4343, 4332, 4321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외 설립 등기라는 거 큰 쟁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설립 동의 요건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되고 다만 그림상 동의 있고요. 설립일가 있고 그다음에 설립 등기까지 있게 되면 얘들은 법인이 되게 됩니다.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설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조합원과 임원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되고 있는데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앞에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재건축에 있어서 지상권자라는 것은 절대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딱 지금까지 문제, 요즘에 이제 8년 사이는 나오지도 않았지만은 일단은 기본 구조는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조합원수의 계산 방법은 앞에서 논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계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의 계산 방법.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대표는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원, 그래서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지상권자는 소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예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범주를 다 사실 뛰어넘는 얘기인데요. 재건축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나중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할 때 두 군데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서 재건축은요, 본질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집을 내 돈 들여서 때려 부신 다음에 새롭게 지어서 아파트값 오르는 걸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재건축의 본질. 그래서 이건 공익적 요소가 약해요. 재개발만 하더라도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다라고 해서 공적인 주체가 나설 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정비 기반설 양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주체가 시장 우수 등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굳이 정비법이란 법, 공법의 영역으로 얘를 끌고 들어온 이유는 하도 투기가 발생하고 등등등 해서 사회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공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긴 했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재건축은 본질적으로 사유재산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그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한 16년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임원 얘기 가볼까요? 제일 중요한 얘기 나오겠죠.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개발법을 가다 보면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정비법에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이게 이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편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정계환임이라고 해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제일 중요한 거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것처럼 정비법에서도 임원의 선임 해임은 기본적으로 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나중에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임원의 임원의 선임 같은 것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이게 원래는 도시개발법부터 정비법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저기까지 가요. 주택법까지. 하여튼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좀 어려운 질문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중에 이 임원의 종류가 조합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데요. 조합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사 감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좀 이따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사 감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거리된 이사, 거리된 감사. 이사나 감사가 죽어가지고 그걸 다시 보궐 선임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조합장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이따 기본서 가지고 체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으면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고요. 퇴임제 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임원의 결격 사유라는 게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애들이 나중에 지금 이제 임원이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게
됐다는 게 들통나게 되면 당연 퇴임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요즘엔 좀 출제빈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고요. 이 얘기가 나중에 지역주택 조합할 때 똑같이 또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요.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고 대의원의 의장 등이 되게 된다. 좀 이따 관련한 지문 하나 보실 때 필요한 명제고요. 자, 겸직은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요거는 이제 어디랑 똑같아?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앞에 경우수 4개 있는데 그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태면 안 되고요. 그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 감사가 어떻다?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겸직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자 소위제, 임원 등에 관한 주제. 하나 더 가볼까요? 이런 게 있네요. 자, 요거 되게 까다로운 지문인데 첫 번째, 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앞에서 29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를 가지고 어떻게 냈었냐면 조합원 수가 100인인 도시개발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다라고 상당히 어렵게 응용 들어갔어. 50인 이상의 예시값으로서 100인인 경우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100인 이상일 때 조합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의원의 자격을 보니까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지금 이제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문제 구성을 할 때 이 녀석들이 어떤 식이냐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장난을 했던 적도 있고요. 이사, 감사, 대의원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기도 합니다. 이런 게 되게 힘들어. 아주 짧은 질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지금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 이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의원을 개최합니다. 대의원회라고 하는 것은 총회를 개최하면 너무 사람들 다 모여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대의원 몇 명 뽑아서 걔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것을 대의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의원회 관련해서 지금 의장이 누가 된다고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그러면 이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합장이 안 와버리면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슈가 뭐라고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건 이제 이런 취지죠.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조합의 임원이 자 일반적인 상시적인 조합의 업무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지금 대의원회까지 다 접수를 해버리게 되면 몇 놈이 다 해먹거든요. 그거 막기 위해서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하겠고요. 나머지 중간 얘기는 좀 이따 기본서하고 살 붙이겠고, 그 다음에 이 챕터에서 자 거의 도배하는 문제, 아까 이제 답이 오타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하여튼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재건축에 있어서 동의요건, 자, 이런 거 있었죠. 4343, 재건축에 있어서 주택단지 아닌 적은 4332, 재개발은 뭐였어요? 4321의 동의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거만큼이나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하나, 둘, 세 문제, 세 문제가 지금 8년 동안, 6년 동안 출제가 됐습니다.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조비시위라는 이 주제는요,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구성을 해요. 조비시위. 그래서 이게 거의 문제 대부분을 섭렵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조합에서요, 일정한 사항을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총회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머릿수, 이걸 의사정족수. 시험 지문에 간간히 나오는데 시험 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총회가 개최가 됐을 때 그 참석하신 분의 3분의 2 이상이 압도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의결할 수 있는 상, 이게 조비 시위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비 시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조비 시위 해서 가볼까요? 자, 이게 이제 정관의 내용 얘기인데요. 자, 조합이 앞에서 4343, 4332, 4321의 동의를 받아서 자, 정관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정관의 내용 중에서 조비 시위 이런 것들 바꾸고자 할 때는 이게 바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상의 정관 변경,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관한 상의 정관 변경. 자, 그래서 어떤 조합원의 신분 관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합의 비용 부담, 정비, 사업비, 돈 얘기 나와 있죠? 돈과 직결되는 부분은 어떻다? 사실은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시 해서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시공자, 설계자 얘기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삼성물산 레미안이냐 이편한상 동부건설이냐 이런 것들 건설사 선정하는 거 이것도 그렇다.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정비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큼에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이 내용 자체를 좀 바꾼다, 확장을 한다 등등등 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 다 돈 얘기입니다. 조합원 얘기도 돈 얘기고요. 정비 사업비도 돈 얘기고요. 시공자도 뭐예요? 돈 얘기고요. 정비 예정구역 이런 것들의 변경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고요? 조합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새롭게 추가되면 조합원 들어오고 자 일부를 잘라내게 되면 조합원 제외가 되고 그러면 어차피 조합원 간에는 그들 간에 머릿수에 따라서 분담금 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비시위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거의 구구단처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좀 이따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어디 볼까요? 29회 때, 자 보면은 25회 때, 24회 때, 그 다음에 29회 때, 26회 때 등 해서 24, 25, 26, 그 다음에 29회 때 등 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막 내버립니다. 대놓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회하고 30회만 최근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고 계속 도배하듯이 나오는 게 조비시위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문제 구성하는 형식이 3분의 2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비시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인 걸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정리하게 되면 이렇죠. 지금 자 우리가 임원이라는 개념 보셨고요. 같이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 자 조합장을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거 이사 감사는 대의원 될 수 없다 해놓고 그러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정말 중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총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이다.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에서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게 뭐냐? 돈 얘기입니다. 해서 조합원, 정비사업비, 비용부담 돈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공자도 돈 얘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이것도 돈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돈 누가 뺏어가거나 등등등 분담금이 달라지는 부분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문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겠습니다.